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구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와요. 옵니다. 몇 번은 아마 겪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역사에서 한번 좀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4세기는 정말 백제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위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전성기, 누군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삼국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등장한 왕이 있어요. 정말 걸출한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전 여러분들 고구려 하면 광개토 태왕을 떠올리지만 저는 소수림 왕이 없는 광개토 태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소수림 왕은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선택한 방식이 뭐였냐면 변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고구려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고구려, 새로운 모습의 고구려를 만들어내자. 그것만이 고구려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소수림왕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싹 바꿔요. 싹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 한번 그 경험 한번 해보실래요?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면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하실 겁니다. 왼손은 반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치질을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색하고요. 이 뭔가가 이게 닦이는 거야, 안 닦이는 거야,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결국 오른손으로 가요. 왜?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전성기는 오는 겁니다. 광개토 태왕의 전성기는 그냥 우와 광개토 태왕 능력 짱이야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냈던 소수림 왕이 있었기에 5세기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4세기 그 위기를 변화로 개혁으로 바꿔내려고 했던 소수림 왕이 있었기에 5세기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가 왔던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전성기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전성기에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뼈를 깎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전성기의 그 왕관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뼈를 깎는 변화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여러분들의 습관, 관습, 관행 이거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걸 배우자는 얘기예요. 자, 어디 한번 소수림왕 한번 봅시다. 이 4세기 위기, 이 백제 근초고왕, 이 빵빵한 근초고왕의 이 압박을 견뎌내려고 노력했던 소수림왕.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수림왕은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요. 자, 소수림왕의 개혁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시스템이야. 이제까지 내가 9시에 일어났어. 아니야. 이제부터는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자기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려왔던 그 법, 질서 다 무시하고요. 새로운 법,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고대 국가의 기틀, 고대 국가의 조건 중에서 제가 율령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 예, 이거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법이에요. 형법.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에요. 예, 이런 어떤 율과 령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력한 고구려의 어떤 모습들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10여 개의 그 관등들, 이 관리들도 이제 어떤 그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싹 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일치된 대오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율령 반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고등 종교를 수용합니다.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고구려는 불교를요, 바로 전진에서
중국 전진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전까지 여러 부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달랐어. 다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뭔가 하나로 지금 뭉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등종교 불교야. 부처님한테 우리가 빌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부처님한테 의지하면서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종교 불교를 수용하고 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말이 좋은 거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당시를 돌아가 본다면 이거 정말 힘든 저항에 신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불교가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들고 일어나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결국 2차도 목을 잘라내서야 겨우 불교라는 게 공인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변화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나라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이 율령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유교를 가르치고 있는 대학교를 하나 세워요. 기록상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태학이라는 겁니다. 태학. 네.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요. 율령 그리고 불교 그리고 태학 시스템과 그리고 종교와 그리고 의식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바꿔내려는 그런 개혁을 지금 펼치고 있더라. 이 위기 속에서 이 왕이 전사한 이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소수리망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에 올 겁니다. 그 위기에 왔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키워드는요. 변화예요. 변화. 싹 바꾸셔야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소수리 왕의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이제 5세기 와 여러분들 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그죠? 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4세기가 백제의 시대라면 5세기는 바로 고구려의 시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5세기 그 전성기를 열었던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광개토 태왕, 10대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이구, 이 어린 것이. 네, 자, 이 광개토 태왕, 이 대단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에는 연호를 써요. 나 연호 쓰는 왕이야. 네, 연호를 씁니다. 연호가 뭐냐면 바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더라. 영락. 연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황제만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만 써야 되는데 지금 고구려 광개토 태왕도 지금 연호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의 황제는 나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야. 이 자신감.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소수림왕의 그 변화된 개혁 속에서 바로 이런 자신감이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영토를 쫙쫙쫙쫙 확장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토 확장, 뭐 예를 든다면, 후연을 공격해가지고, 후연을 공격해서 이 요동을 장악하는. 드디어 이제 이 요동 완벽히 장악히 들어가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미천왕 때 이루었던 어떤 그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종결판으로 지금 광개토 태왕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북쪽으로 쭉쭉쭉 영토를 지금 넓히고 있고요. 남쪽도 장난 아니었어요. 이때 이 남쪽에 신라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왜가 쳐들어와요. 그 왜가 쳐들어와서 이 신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 신라 왕 그때 이제 뇌물 마립간이에요. 뇌물 마립간이 이 광개토 태왕한테 SOS를 쳐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고구려 군대를 보내게 되죠. 그 고구려 군대를 보내가지고 신라에 쳐들어왔던 이 왜를 격퇴하죠.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냅니다. 바로 신라를 구원해 주죠.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네. 바로 왜로부터 이 신라를 구원해 줍니다. 이때 이제 이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뇌물 마립간 뇌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 고구려 군대가 이 남쪽 지방에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왜를 격퇴한 순서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왜가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뭐 고구려 군대 뭐야? 철갑 기마문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도망가는 이 왜를 끝까지 추격을 해요. 이 고구려 집요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왜가 김해까지 가요. 김해까지. 경주에서 김해까지 가요. 꽤 멀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 기차 타고 가려면 꽤 멀어요. 그런데 거기를 또 고구려 군대가 끝까지 쫓아가네. 집요하죠. 근데 그 김해에 그때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배울 거예요. 금관가야가 있었어요. 금관가야가 고구려 철갑 기마배 막 밀고 들어오니까 하면서 그냥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이제까지 가야의 맹주였거든요. 이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를 구원하는데 그 미쳤다는 영향들을 보면요, 그 결과 금관가야는 쇠퇴하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 고구려 군대가 뜨면 이래요.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에 도움을 줬잖아. 공작 어딨어. 그에 대한 다 대가도 지불해야죠. 내정간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신라에서도 광개도 태양하면 존경이야. 와,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 가문. 여러분 만약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여러분한테 선물 줬어. 그러면 그 선물 어떻게 할래요? 가문의 영광이야? 가만히 있어. 트럼프가 준 거는 좀 그런가? 어쨌건 간에 뭔가 되게 유명한 분이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죠? 여기 신라에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릇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와!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야. 아마도 내가 볼 때는 고구려에서 내린 그런 그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죽을 때 이거 묻어줘 라고 해서 같이 묻힌 게 아닐까. 그만큼 이 신라를 구원해 준 이후에 고구려의 영향력이 세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 이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 호우명 그릇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와, 엄청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시대 5세기 전성기를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이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이 벅찬 그런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대의 또 광개토 시대를 또 한번 놓치지 말고 보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개토 태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부족들을 다 장악을 해 들어가요. 우와, 대박! 역시 정복군주다워, 멋져! 라고 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우리가 이제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전쟁보단 평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우린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개토 태왕의 그 고구려 군의 말발굽에 의해서 쓰러져 갔던 여러 부족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놓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의 어떤 영광,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 영광 속에 쓰러져간 이름 없는 누군가의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함께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광개토 태왕의 엄청난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 뒤를 이은 사람이 있죠. 광개토 태왕이 일찍 죽잖아요. 30대 나이에. 그 뒤를 이은 게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와우. 진짜 이분 오래 사셨는데. 진짜 오래 사셨는데. 그래서 이름이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엄청나죠? 이 장수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이 광개토 태왕의 그 업적, 이 업적을 보여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뭐 연호를 영락으로 쓰고 뭐 이제 그 이 광개토 태왕 하면 여러분들 그 비석이 있잖아요. 광개토 태왕의 비석, 그죠? 그 비석을 바로 이 장수왕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광개토 태왕의 그 비석은요
높이가 무려 6.39m. 와, 그럼 저의 3배예요. 엄청나죠? 이렇게 봐야 돼요. 비석. 무게는요, 37톤. 돌 하나가. 고구려인들한테 비석 하나 세운다 그러면 적어도 높이는 6m, 무게는 37톤. 그래야 이게 비석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석이 그렇게 크면 무덤은 어떨까? 무덤은 거의 피라미드급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봐. 지금 비석이 6m가 넘는데 무덤은 지금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석 하나 세우면 7m 뭐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비석을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다 기록해 두고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운 게 바로 장수왕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비석, 광개토 태왕의 그 이 비를 세운 왕이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수왕이 무엇을 했는지 볼게요. 이 장수왕은요, 이 장수왕은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영토 확장을 추구합니다. 근데 특히 장수왕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얘기해 있잖아요.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조마조마한 관계예요. 언제 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관계를 다 다독여 놓지 않으면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후방이 비어버리잖아요. 그럼 중국계가 또 쳐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가던 남하정책, 남진정책을 한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후방 관계를 잘 다독이는 것. 그래서 이걸 참 잘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은 여러분들 균형 외교, 특히 중국의 남북조.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은 분열되어 있는 시기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남북조와 정말 적을 두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다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그 전성기, 동북아의 어떤 주인으로서 고구려가 지금 우뚝 서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들 장수왕은요, 이 엄청난 힘과 이 엄청난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는 납작 엎드리는 모습도 서슴치 않게 보입니다. 조공 그 관계를요, 조공을 장수왕이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자존심도 없나? 고구려인데 힘센데 왜 저러지? 근데 여러분들 항상 외교는 국익이에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힘을 무리하게 쓸 필요 없죠. 평화만 유지되면, 그 힘을 가진 상태에서 평화만 유지된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장수왕의 판단이 바로 그런 판단이었죠. 힘은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럼 내가 뭔가 좀 바쳐야 돼? 바칠게. 좋아. 어떻게 조공 방식? 조공할게. 이런 모습으로 의외로 이 장수왕이 굉장히 많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떤 왕이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외교가 잡히면서 이제 드디어 밀고 내려갑니다. 바로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장수왕의 남하 정책. 자, 이 남하 정책을 펴기 위해서 도읍을 아예 국내선에서, 아래 보셨죠, 여러분들? 저 국내선에서 지금 이렇게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국내선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러면서 막 밀고 내려가는 거야. 밀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데미지를 당한 게 어디예요? 바로 백제입니다. 한강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백제가 다쳐요. 특히 장수왕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선조 고국 원왕, 고구려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유일하게 죽은 왕, 고국 원왕, 누구에서 죽었어요? 백제 근초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백제 왕을 죽여야 돼. 이건 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해야 될 의무였어요.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 그럼 나도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이게 좀 근대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엔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그게 나의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장수왕이 그래가지고요, 밀고 내려가면서 결국은 한성, 백제의 한성을 함락을 하고요. 백제의 한성을 함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의 왕, 백제의 왕, 괴로워. 백제 괴로워. 괴로왕을 전사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밀고 내려가요.
계속 밀고 내려가서 와 남한강 지역까지 내려가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거기다 딱 비석 빵 세운단 말이에요. 그 비석이 뭐였다? 그게 바로 충주 고구려비. 와 충주에 고구려비 비석이 있네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장수왕 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백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도읍을 옮기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도읍을 옮깁니다. 어디? 웅진으로. 웅진으로 또 천도하게 되는 네, 그러한 모습들도 있더라. 이게 바로 장수왕 때 보여줬던 그 모습들. 와 진짜 5세기는요. 장난이 아니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지금 밑에 있는 나라는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지금 백제하고 신라 지금 백제 지금 막 도읍 함락돼가지고 막 쫓겨가죠. 뭐 이 지금 남한강까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신라도 위기죠. 지금 당연히 장수왕이 이렇게 남하 정책 펼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제와 신라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낮에 동맹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나라는 손잡고 거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서 장수왕 때 바로 이런 낮에 동맹이 또 체결되는 그런 배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의 모습들. 정말 주변국들이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바로 5세기의 모습 고구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어요. 전성기는 영원한 게 아니라고요. 전성기가 되면 내려와야 될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제까지 사실 이 고구려가 참 잘 나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통일이 됩니다. 통일왕조 들어서요. 그게 바로 수왕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중국이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존재하지 않지. 또 다른 태양이라 주장하는 고구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게 바로 수예요, 수. 자, 이 수가 침략을 해 오지요. 수나라가 침략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네. 아직 전성기는 지났지만 7세기 고구려 여전히 힘이 있어요.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을지문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지문덕 장군. 좋아. 예, 바로 살수에서 그냥 이 수 대군을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그냥 진짜 고구려 짱이야. 멋져. 끝내줘.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수는 결국 무너져요. 자중질환이야. 그냥 스스로 무너져. 그 수의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또 다른 통일 왕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어떤 당나라의 어떤 침략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쌓게 되는데 그 성이 무엇이다? 이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라는 겁니다. 이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은 게 바로 이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 네, 바로 이 당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세운 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신흥 귀족이 있어요. 이전까지 어떤 그 귀족과는 전혀 다른 신흥 귀족. 그 귀족이 누구였냐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 이제 고구려의 실세 중에 실세 연개소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연개소문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연개소문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강성한 또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때 642년도에 이 연개소문, 64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642년도가 어떤 해냐면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해가 642년이야. 그리고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대야성을 점령하면서 신라를 압박해 들어갔던 해가 642년이에요. 신라는 위기야. 백제의정이 막 엄청나게 압박해 들어와. 그러니까 그 위기에 빠졌던 신라가 김춘추를 보내서 바로 권력을 장악했던 연개소문과 만나요. 왜? 여러분 기억나죠? 왜가 쳐들어왔을 때 내물왕이 누구한테 SOS를 보냈다? 고구려 SOS, 그래서 광개토당이 도와줬잖아요. 그 기억을 그대로 한번 반복하는 거야. 이 백제의정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신라가 위기였던 거야. 그래서 자신의 내물왕, 할아버지 내물왕이 그랬듯이 역시 이때 선덕여왕이었거든요. 선덕여왕이 김춘추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연개소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연개소문이 그래? 6세기는 여러분들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때 갖고 있던 한강 땅. 이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내놓으면 도와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죠. 한강을 신라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결국 결렬돼요. 결국은 그 신라의 선택지는 뭐였냐면 고구려가 안 도와주니까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나당연합이 결성되는 그 배경의 씨앗이 바로 642년 연개소문과 김춘추의 만남에서 출발하고 있더라. 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642년이. 그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해가 바로 64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또 한 번 이걸 봐요. 연개소문이 당시 국제정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했구나. 그러니까 늘 1등만 했던 거야. 그렇죠.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최고의 전성기 동북아 최강자고요. 수나라도 거꾸로 들었던 나라예요. 그 이제까지 어떤 1등으로서의 관행만 연개소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등은 곧 내려오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요. 그 연개소문 그걸 놓친 것이지. 그러면서 642년 그 김춘추와의 만남을 너무 소홀히,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이후 고구려 멸망의 또 하나의 씨앗을 놓게 되었던 모습들. 안타까운 642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642년은 제가 원래 연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때 한번 이 김춘추와의 만남을 제가 그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김춘추와의 이 만남. 정말 너무 중요한 그런 해였는데 한번 적어봤어요. 자, 결국은 당나라 쳐들어옵니다. 당나라 쳐들어옵니다. 자, 이 당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역시 우리의 고구려는 아직은 힘이 있어요. 네. 안시성에서 또 당을 격퇴를 시킵니다. 대단해. 정말 고구려 대단해. 진짜 멋져. 그죠?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당 연합에 의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혼자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면서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668년도가 되겠습니다. 나당 연합에 의해서 668년도에 고구려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668년 이후에도요. 고구려의 어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 그 인물들의 이름만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운동 3연승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건모잠 3, 그 다음이 연승, 고연무, 일단 안승 쓸게요. 안승, 그 다음이 고연무 인물들. 네, 그래서 3, 연, 승 이렇게 해서 건모잠, 안승, 고연무, 고씨가 들어가잖아요. 고씨, 그죠? 고구려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 빡 들잖아요. 이런 부흥 운동도 있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진짜 엄청난 거의 한 700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고구려는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좀 아쉽긴 해요. 그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이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의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왜 무너졌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 642년 그 정말 중요한 해에 이 고구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642년에 연개소문이 너무 어떤 그 힘이 너무 과했던 거야. 자신감이 막 뿜뿜했던 거야.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변화에 적응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좀 놓친 게 아니었을까. 이때 아마 장수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장수왕은 여러분들 정말 납작 엎드리는 거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좀 연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구려의 전성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구려의 그 압박 속에서 변화를 줬던 나라 있다 그랬습니다. 가야. 가야와 함께 다시 한번 고구려 역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